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그래서 투자 파트가 지금 아까 했던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91페이지 가셔서 자, 부동산 투자 파트가 나온다면은 6한 7문제, 8문제가량 나왔었어요. 그럼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고, 제가 입문서를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자본에 대한 취지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 파트를 입문서에 이렇게 넣는 출판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시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투자를 좀 잡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부동산 금융 파트로 이제 끝내세요. 5에서 6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문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와 금융을 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감정평가가 또 감정평가를 강의하지만은 평가가 좀 빠졌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1, 2월달에 배우시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9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하폐 시장 가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자, 잠시 보세요. 그냥 1원 나오면 그냥이었어요. 일시불이었어요. 일시불.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이고요. N년 후가 나오면 내가계수. 현재 할인 한원 나오면 현가계수. 맞죠? 그죠? 자, 우리가 감침계수와 저당상수는 쪼개져. 근데 자, 이 감침계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죠. 근데 저당상수는 어떻게 해서 빌려서 갚아나간다는 걸 좀 자꾸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있다면, 자, 일례와 그냥입니까? 일연이 없습니까? 일연. 일시불끼리 없으죠. 그죠? 제가 연내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감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연연이 나오면 저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거의 지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넘기시면은 페이지 92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일단은 얘를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계수를 암기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수를 이제 좀 익숙하게 제가 1, 2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서 좀 야매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빨리 맞히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 계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다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감침 계수는 한 번도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밑에 구해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1번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딱 하나만 치세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것보다 약간 좀 지나 같은데, 자, 지금 5년, 자, 1억을 5년 전으로 땡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5승이죠. 그죠? 근데 5승은 하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5번 곱하거든요. 근데 약간 5번 곱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곱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웠는데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딱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치는 건 딱 한 번만 나왔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니까 현가 계수를 봤더니 막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났어요. 그죠?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땡깁니까? 땡겨서 한 1년 땡기고 2년 땡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있으니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가 아마 저당상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저당상수는 별표를 쳐놓으시려면 계산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얘는 원리금 산정할 때 씁니다. 문상승할 때. 그러면 얘는 저당상수는 거의 주어져요.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주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상환 기간을 할 텐데, 상환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할 텐데,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입니까? 상환을 해야 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무슨 상수 써요? 그러면 저당상수 이용해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95페이지에 보시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할인은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하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반드시 현가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럼 갈게요. 넘기셔서 마음 편안하게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유입에서 유출을 빼잖아요. 그 금액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요, 1. 얘는 나누는 거죠. 그 3억을 1억으로 나눴으니 그것이 최소한 똔똔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내부가 내 거죠. 내가 투자하려는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요거보다. 요거가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근데 내부 순위 참 어려운 게 현금 유입의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그냥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얘는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가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더 순효과가 낮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깁니다. 금융 파트로 갈게요. 페이지 가시면은 114페이지 가시면 제1장 114에 금융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금융 파트로 가겠습니다. 금융 파트는 제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해 놓는데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러면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은 부동산 갖고 융통을 하죠.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담보대출을 좀 받아봐야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담보대출 좀 받으셨나요? 상담 좀 해보세요. 오늘 같이 은행 가서. 자, 그럼 보통 주택금융이 거의 줄을 이뤄요. 무슨 금융이다? 주택금융. 그래서 주택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택 공급자입니까? 주택 수요자입니까? 수요자한테 금융하는 게 있고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금융이 있어요. 근데 뭐 PF라든지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걸 구분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은행에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은 LTV와 DTI를 많이 알아요. 그죠? LTV와 DTI. 그래서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LTV와 DTI는 거의 기본적입니다. 이 DTI 같은 거. LTV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담보로 가는 거죠. 그죠? 아파트는 그냥요 시세가 나와 있어요.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시세로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국민은행 시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다 거기 70%면 7천만 원을 빌려줘요. 그런가요? 근데 DTI는 우리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소득에 따라 빌려주거든요. 상환 능력을 봐서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 염려한테 제가 가르칠 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이게 나올 가능성이 계산 문제가 거의 90%예요.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해요. 무슨 금액을 선택한다? 적은 금액.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고요. 아마도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죠? 변동이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까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오고 자 만약에 고정금리로 했다. 그럼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보금자리가 고정금리예요. 그럼 아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거치 기간 동안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저당상수 기억하십니까? 원금 나와야 돼요? 원리금 나와야 돼요? 원리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최정식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시험 문제가 별별 3개짜리입니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작년에 찍었거든요. 원리금 균등을 찍었어요. 무슨 균등을 찍었다? 원리금 균등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원금 균등이 나왔기 때문에 원리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갈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이거 원리금을 제가 야매를 만들었어요. 죽이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 할 텐데 맨날 야매만 하니까 안 되겠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해하셨죠? 그럼 책은 놓으세요. 책은 교과서예요. 그거 놓으시고 그냥 저를 들으세요. 그죠? 이 저자분은 거의 책을 거의 어떤 학교 수준으로 쓰셨기 때문에 머리만 아파요. 들으시면 일단 어떻게 돼요? 주택금융이라는 게 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주택금융을 2가지로 나눠요. 자, 되게 쉬워요. 주택 소비금융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을 나눕니다. 주택개발금융.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무슨 금융이에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참 쉽죠? 그럼 여러분들은 건설업자예요? 주택 수요자예요? 우리가 빌리는 게 소비금융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소비금융이라는 것은 수요자한테 빌려주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자를 늘리게 하는 금융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공급도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자 금융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데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인데 자 합시다. 소비자한테 빌려주죠. 그럼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빌린 사람이 있죠.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한다? 차입자. 빌린 사람. 그러면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대출자. 그러니까 항상 따라 붙는 게 지금 여러분들
항상 차자와 대자가 따라붙어요. 그럼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빌린 사람입니까? 임대인은 그걸 빌려준 사람이죠. 그 빌린 거는 그냥이야 차자가 들어가. 빌려준 것은 그럼 얘는 그냥 했어 돈을 대주었어. 대주었죠. 별 효과가 없다. 자, 그럼 자, 그럼 만약에 요거 나중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은 단기다, 장기다. 장기예요. 고리다, 절이다. 절이에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기간이 짧게 빌릴수록 또 길게 빌릴수록 사람들은 많이 더 수요합니다. 고리일수록 절일수록 절일수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한다는 거죠.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게 보금자리론이에요. 무주택 서민.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줘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봤지만 그럽니까? 저당권을 설정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저당대부. 저당대부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당 대출을 해서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만약에 2억짜리면 LTV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50%면 1억을 땡겨주겠죠. 그럼 이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단기주로 줄까요? 일시불로 줄까요? 일시불이죠. 대출 좀 받아보세요. 그죠? 통장에 싸줘요. 그럼 일시불, 일시불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평도 강의하는데 간평은 거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평은 투자론이 좀 강해요, 애들이. 근데 얘네들은 대출을 받았어요, 잘 안 받았어. 이게 약해, 이게. 그죠? 받아봤니? 우리 엄마 받았지,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일시불 싸주죠. 일시불. 근데 이건 강해. 여러분이 지금 중개업을 하시던가 아니든가 대출을 했든가 일시불 대부를 해요. 그러면 일시불 대부지만은 상한은 그냥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분할 상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바리. 그래서 장기 분할 상한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격이 단기다, 얘는 좀 장기다. 장기고 무주택 서민이니 고리다, 절이다. 절이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개발금융은 건설업자한테 빌려줘요. 그죠? 주택 건설업자. 그렇죠? 건설업자. 자, 여러분들은 소비금융은 빌려봤지만 개발금융은 빌려보셨어요? 안 빌려봤죠? 이제 건설회사에서 좀 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왜 기분 나쁘게 웃고 그래요? 자, 이거 아까는 그냥입니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까? 그럼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소유권을 보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는 따라서 건축 대부. 이게 뭐냐면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은행 가게 되면은 다 대출해주지 않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요? 완성이 돼야지만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리회사라고 들어보셨죠? 들어서 감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회사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딱 찍으면 1층 지으려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은행으로 가야 돼. 돈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냥이야. 도장 받아. 도장 받고 은행 가고. 그치? 대답해. 한 번 더 안 해. 그러면 일시불 대부다, 단기적 대부다. 단기적 대부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간평 시험에 나왔어요. 단기적 대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 대부면서 자 보통 공사 기간이 끝나면 빨리 갚아야 되죠. 그럼 얘는 장기예요? 좀 단기야? 30년 동안 짓진 않겠죠. 3년 동안 짓다가 지지겠다, 그지? 그러면 한 2, 3년이면 끝나죠, 그죠? 응? 그럼 얘도 단기라는 거야, 단기. 그럼 절이다, 고리다? 고리예요. 얘보다는 고리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특수금융이지만, 그죠? 그러면서 장기 분할 상한이 아니라 일시불 상한이에요. 무슨 상한이다? 상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 그럼 단기 일시불 상환하면서 저당대부로 전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 내가 하는 데만
오른쪽에 가시면은 115페이지 가시면은 제2절에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오른쪽에 2번을 한번 가보세요. 주택 소비금융은 모가지야 모기지야.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뭐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도 있긴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그럼 이건 그냥요 소비자들한테 빌려줘요. 그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개량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죠. 소비자 금융이죠. 대출 조건은 보통 대부분 고정금리고 그냥요 좀 저금리예요. 일시금으로 대출을 해주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리금은 그냥요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차입자가 금리 변동 이용과 매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줘서 소득의 증가 바탕으로 주택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금융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137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37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밑에 제목 있어요? 무슨 금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개발금융이죠, 개발. 그러면 밑줄 치세요. 부동산 개발금융은 부동산의 수요자, 공급자,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건축대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것만 써보세요. 무슨 대부? 건축대부. 찾았죠? 다른 건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건축대부는 그냥입니까? 건설업자한테 빌려줍니까? 저당대부예요? 건축대부예요? 일시불 대부입니까? 단계적 대부입니까? 장기분할 상환이에요? 일시불 상환. 단기 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좀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제가 정리한 건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정리했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인하는 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나요? 자, 가시게 되면 자 117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대출 관련 주요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한 2개 정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계산.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계산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할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LTV.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한다면 loan to value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하고 담보 인정 비율. 그러면 그냥요 담보로 인정해줘요. 담보 인정했죠. 그럼 담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럽니까? 지금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럼 2억이라는 게 이 밸류예요. 그래서 이 2는 야매로 따라서 나눈다. 그 나누기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L을 V로 나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 밸류라는 게 부동산의 가치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2억이죠. 맞나요? 그럼 LTV라는 요게 비율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50%다. 그러면 0.5를 여기다가 곱하셔야지만 나옵니다. 그런가요? 론이라는 게 대출 금액이죠. 그럼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이 그냥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죠. 2억이 반이니까. 얘기 좀 해봐요. 이게 담보인정 비율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정책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요 부동산을 규제해요. 그럼 이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좀 안 좋아. 그럼 대출을 올려야 되죠? 그럼 만약에 얘를 어떻습니까? 60%를 올리면 그냥입니까? 더 많이 빌려줍니까? 벌어 빌린다는 거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비율이 커질수록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요 융자 비율이에요. 70%를 빌려주는 비율이라고 그래요. 또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가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옵니다. 그 투자론에서 지분 비율이에요. 저당 비율이에요. 저당은 누구시죠? 저분이시죠. 저분이 누구예요? 은행이죠, 은행.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저당하고 지분이 있었잖아. 이게 생소한 것처럼 생각해? 지분은 지 거고 저당은 저분 거잖아. 왜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 똑같아. 왜 이렇게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하네. 한시 안 넘어. 한시 좀 넘으니까 걱정 말고. 자, 할게요. 우리가 지렛대 효과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2억이 있으면은, 자, 갑돌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냥이야 자기 돈 갖고 투자했어. 자기 돈 갖고 투자했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지분 투자자. 맞나요? 그럼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 이 금액을 지분 투자액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은행에서 땡겼겠죠. 얼마 땡겼어요? 1억.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적고 기초로 갑니다. 그럼 1억을 은행에서 땡겨왔죠. 그럼 A은행에서 빌렸단 말이죠. 그럼 그냥요 이 저분이죠. 이제 기억이 슬슬나? 저당. 뭐라고? 저당. 이걸 저당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투자라고? 저당 투자.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 투자자가 되고 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분은 그냥이야 지 거야. 저당은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저당 비율이 지금 저당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빌린 비율이잖아요. 그럼 저당 비율이 만약에 50%면 나도 50%가 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분 비율. 그럼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 합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저당 비율이 70%예요. 그러면 지분 비율이요. 30은 100에서 70은 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당 비율은 내 비율이 아니라 은행에 대해 돈 빌린 비율이죠. 얘기해드렸는데 LTV라고 돼 있죠. LTV는 loan to value인데 밑에 식을 보세요. 자 할게요. L을 V로 나눈다. L을 V로 나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지금 LTV는 어떻게 한다고요? L을 V로 나눈다. 아시겠습니까? L이 그냥입니까? 융자금입니까? V가 가치죠? 그렇죠? 밸류.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밑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4억. 지금 보고 계셔요? 여기서 50%라고 되어 있나요? 당신의 집값이 4억이면 50%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50%라는 거는 얼마 대출해 주겠다는 거? 2억 대출해 준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4억을 찾으셔야 돼요. 얼마를? 그 다음에 얘가 몇 %죠? 이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억에서 얼마 빌려준다는 거예요? 2억을 차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 체크. 이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 가능 금액도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러면 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겠죠? 근데 니은번이 나왔었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집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불이행에다가 박스. 그럼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출 이자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11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9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 대출기간의 저당 대출 위험 요인에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를 그냥입니까? 불이행합니까? 못 갚아요. 그럼 차입자가 채무자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차입자가 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누가 위험하다? 대출기간의 위험을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단어가 있죠. 그런가요? 근데 차입자가 만약에 소득이 감소해요. 갚아요? 못 갚아요? 상환 능력이 부족하죠. 그럼 저당 대출로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상승할 때 대출기간 대출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갑니다. 1억짜리가 부동산 가치인데 70%를 빌려줘요. 0.7이죠. 그럼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7천만 원이죠. 맞나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 다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뛰어먹고 도망가게. 그럼 우리가 대부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근데 만약에 7천만 원이면 대부가 어떻습니까? 10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태가 안 좋은.
100%.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커지잖아요. 이게 막 5천, 4천 떨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100% 초과할 수도 있죠. 그럼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못 갚죠. 그 채무리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은행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버블 현상이 나타나서 일본의 집값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전체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줘요. 맞나요? 그럼 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얼마 빌렸어요? 근데 4천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된대요. 갚아 안 갚아? 배째라 그러지. 진짜 배째까? 못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은행이 부도가 납니까? 은행이 부도가 나버려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가 대부 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초기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주택 처음부터 그 LTV가 상승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지. 그럼 갚는다? 나 같아도 안 갚겠다. 7천만 원 빌렸는데 4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 회수 위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대출기간 또 원금 회수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대출기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럼 대출기간이 이러한 채무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그냥입니까? 좀 강화시켜야 됩니까? 강화시켜야 되고, 담보 물건의 담보 가치 평가와 더불어 대출 초기의 대부율을 상향 조정하겠어요? 좀 하향 조정하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은행은 그 위험을 줄이려면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하향 조정 시켜야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나왔었어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자, 채무이행률은 그냥입니까? 이 소득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감소하니까 못 갚죠?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래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요? 그 채무이행 위험이 커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이 증가한대요, 개인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대요. 오히려 채무이행 위험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진다고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 채무이행 위험을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고 온지 아세요? 117페이지 하다가 온 거 아시죠? 그럼 이 비율이 커지면 채무이행 위험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렇죠? 그럼 은행이 위험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도요. 높아진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DTI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갑니다. 자, 제가 왜 아까 LTV를 L을 V로 나누냐면 DTI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데빗 투 인컴인데 이건 그냥입니까? 나누기입니까? 나누기라고 본대요. 그죠? 여러분들 응용하실 거라 믿어요. 아까 뭐를 뭐로 나눴죠? L을 V로. 얘는요? D를 I로. DI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D를 I로 나눈다는 걸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뭐를 뭐로? D를 I로 나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그 데빗 투 인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인컴은 따라서 연소득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겁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부채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해요. 원리금. 그렇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이게 어떤 비율인지 한번 가르쳐 드려볼게요. 읽어보세요. 만약에 1억에서 40%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0.4잖아요. 그죠? 그럼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네가 4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는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더 많이 빌려줍니까? 연소득이 더 커지면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보세요. 이 1억 중에 40%니까 4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90%면 9천만 원이니까 더 대출액은 커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얘가 1억에서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을 다 빚을 갚아야 돼요. 1년에. 얼마밖에 안 나와요? 1천만 원 넘죠? 대답해봐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입고 다녀요? 벗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상환 능력이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어요? 그럼 얘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낮추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지금 DTI라는 거 보고 계시죠? 갈게요. 천천히. DTI는
그냥입니까? 소득 대비입니까?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부채 비율, 차주 상환 능력이에요. 그럼 차입자의 연소득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기 원리금 상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럼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 수단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자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아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그래서 취급시 적용되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DTI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일단 밑에 식을 보시면 DTI는 뭐를 뭐로 나누죠? D를 I로. D가 뭐죠? 원리금 상환에, I가 연소득이죠.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대출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 소득으로 따져본다 그랬죠. 넘겨볼게요. 그럼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즉 소득 증명이 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대출을 그냥입니까? 규제합니까? 규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요. 그럼 DTI가 몇 퍼센트라고 돼 있죠? 40%라고 되어 있나요? 40%고 0.4를 이제 우리가 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연소득이 얼마죠?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걸 곱하시면 되거든요. 4천만 원은 이걸 곱해서 얘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나와요. 그럼 4, 4, 16, 1600이 되겠죠? 1600만 원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럼 얘는 DTI는 소득이 지금 몇 퍼센트에 40%까지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LTV와 DTI 중에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전 금액을 대출 받는 금액으로 봐요. 이해 갔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게, 아까는 그 저자가 해놓으신 게 4억에서 50%였죠? 그럼 50%니까 얼마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2억. 그런가요? 4억. 천천히 갈게요.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아직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얘기해 보세요. 안 나왔잖아요,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을 지금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제가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무슨 상수를 이용한다 그랬죠? 상수가 저당상수밖에 더 있습니까? 미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걸 써요. 무슨 상수? 저당상수. 아까 기억나요?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쪼개입니까? 그냥이요. 빌렸어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원리금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염지 지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LTV는 뭐를 뭐로 나눈다? L을 V로.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런가요? DTI는요. D를 I로. 얘와 얘를 곱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게임 좀 갈게요. 자, 위에는 그냥입니까? 분자입니까? 분자. 밑에는요. 분모. 그럼 엄마가 아이를 없는 거죠? 맞습니까? 어머 교수님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데, 그럼 6을 3으로 나눈다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2가 되죠. 맞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6은 어떻게 나왔죠? 2와 3을 곱해서 나왔거든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위에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2억이 어떻게 나왔죠? 뭐와 뭐를 곱했죠? 50%와 4억을 반띵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왜 6,600만 원이 됐죠? 0.4와 4천만 원을 곱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보통 계산 방식은 6을 3을 얘가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얘는 얘를 곱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힘드시는 게 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죠? 나눠요, 나눠. 얘가 좀 어려워요. 그럼 그냥입니까? 6을 2로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보세요. 믿나? 따보세요. 믿든 나눈다. 오빠 믿나? 오빠 안 믿나? 다른 오빠 믿지 말고 나만 믿어요. 그죠? 따보세요. 믿나? 무슨 뜻이에요? 믿든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제발. 진짜 여기까지 진짜 된 거야, 진짜? 그럼 갈게요. 불안해. 자,
얘가 6이고요. 얘가 얼마니? x고 곱하기 얘가 2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어떻게 됐어요? 나누는 거거든요. 제발 좀. 응? 그럼 6을 2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입니까? 얘는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돼요. 이거 미리 염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저당상수는 그냥입니까?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저당상수는 0.1이라고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0.1이라는 자체가 나오는 건 딱 떨어지라는 얘기죠. 얘기를 하셔야지 다음 넘어갑니다. 0.1로 나누시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00만 원을 0.1로 나누게 되면 이 공 하나 더 붙거든요. 1억 6천이만 원이 돼요. 그렇죠? 분위기 안 좋아요? 1억 6천 나와요? 응? 1억 6천. 그러면 어땠죠? 아까 얼마 빌려줬죠 이거? 얘는요. 작은 금액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럼 얼마? 1억 6천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로 나눈다는 요걸 미리 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은 여기에 대한 내용만 내신 거지 대출 금액을 구하는 건 안 했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전페이지로 가시면요.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DTI1이 있고 DTI2가 있거든요. DTI2는 뭐냐면 이 대출 차입자가 기타 부채로 이자로 내는 상환액이 있어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요. 더 빌려줄까요? 좀 덜 빌려줄까? 이걸 빼고 빌려준다는 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차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전산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같은 거를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한다고 이제 허락을 받아요. 개인한테. 그죠? 그럼 조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대출액이 다 뜹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기타 이자 수 있어. 기타 부채가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있다면 그냥요. 좀 덜 빌려줘요. 까고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이 아까운 시간에 저는 이걸 왜 할까요?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분위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왜 하겠어요? 나오니까. 근데 괜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그냥 기타가 있어요. 그죠? 그럼 봐봐요. 지금 전체 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거죠. 은행이 생각했던 금액이.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기타 부채라고 돼 있죠? 그럼 뭐냐면, 얘가 타 대출을 받아놓은 거죠. 그럼 그됩니까? 또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걸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덜 빌려주겠어? 더 빌려주겠어? 그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600만 원이 걸린 거야. 600만 원을 내고 있어, 연에. 이게 600만 원이잖아. 전체가 1600만 원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어떻게 했어?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까게 돼요. 그러니까 이 600만 원을 여기서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금액이 작아질수록 대출액도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가 1600만 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많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가 1600이 되는데 그 안에 6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 1000만 원만 가져가라는 거죠. 너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DTI2가 그냥입니까? 더 제한이 됩니까? 제한이 돼서 대출 금액을 착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00만 원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확 줄어버리죠. 1억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담보인정 비율은 연소득이에요? 부동산의 가치요? 가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대부 비율을 곱합니까? 여기다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4억의 50%는 반띵이잖아요. 그럼 얼마다? 2억이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LTV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계산 문제를 모르니 L을 V로 나누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DTI는 어떻게 한다고요? D를 I로. 따라봐. 나눈다. 얘는 뭐를 나눈다? L을 V로. 얘는 D를 I로 나누는 거죠. 맞죠? D가 대비신이 원리금이고 얘가 연소득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를 곱해야 원리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저자분이 원리금이 아까 얼마였죠? 1600만 원이었죠. 그런가요? 근데 저당산수는 그냥입니까?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맞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겠는데 0.1로 내면은 우리가 1억 6천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건 0.16으로 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0.16 내면 그냥입니까? 딱 떨어집니까? 딱 떨어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너무 갔다. 너무 많이 갔어. 상태를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1600이 나왔다는 건 딱 느끼고 이거 0.16 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0.1이 거의 다 기출이었어요. 근데 1600이 나왔다는 것은 0.16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 그냥 없었던 걸로 해요. 그냥 0.1로 해요. 그죠? 상태 너무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거 공 하나 더 붙죠? 그러면 얼마다? 1억 6천이죠. 그럼 2억하고 1억 6천 중에서 1억 6천을 빌려주겠죠. 맞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그 안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이자 상환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빼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빼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 빌려준다? 1억을 빌려줘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그 기존의 담보대출이 8천만 원이 있었대요. 얼마 있었다? 그러면 8천만 원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또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가 문제 틀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넘어갔나? 아까 이자라는 것은 여기서 까는 거고 그 전에 담보대출을 받아뒀던 게 있으면 여기서 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할게요. LTV는 뭐를 모른한다? L을 V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요 담보가액이 나오면 무슨 비율을 찾으셔야 돼요. LTV 찾으셔야죠. 그걸 곱해서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뭐를 모른한다? D를 I로.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연소득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요걸 곱하니까 1600만 원의 원리금을 찾아내시거든요. 무슨 상수를 가져와야 된다? 상수 0.1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럼 1억 6천이다. 그러면 줄 중에서 1억 6천을 빌려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기타 부채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어요. 그럼 원리금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1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0만 원이니까 1억 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그 기존 대출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대출? 이건 기존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거든요. 그럼 기존의 담보대출이 만약에 8천만 원을 빌렸어요. 얘가 갑돌이가 지금. 그럼 1억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2천만 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페이지 11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15페이지 가시면 자 115페이지의 제2절에 밑에 양가 1번에 대출이자율 대출금리라는 게 있죠.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을 말하는데 자 아까 여기 보세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사게끔 용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빌려줘야 돼요? 좀 장기로 빌려줘야 돼요? 장기고 고리다 절이다 절이를 빌려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습니까? 맨 밑에 가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대출 이자율을 낮을수록 좋죠.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대출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2번 융자금이 대출 원금 저당 대부액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액. 그 다음에 저당 잔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갈게요.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갑니다. 자 지금 만약에 갈게요. 갑돌이가 1억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다? 1억. A은행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그 1억이 그냥입니까? 대출 원금입니까? 원금이에요. 그죠? 대출 원금이고 자 그러면 이 대출 원금이라는 자체가 은행이 투자한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저당입니까? 저당이에요. 그죠? 그럼 저당 대부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은행이 빌려준 액이거든요. 저당 대부액이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나요? 잔고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상환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1억을 빌려서 6년 동안 갚았고 만약에 4년이 남았다. 그러면 6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4천만 원이 바로 융자 잔고, 저당 잔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1억에서 6천은 따라서 60%. 그걸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상환 비율. 60% 상환 비율. 맞아요? 그럼 4천만 원은 40%가 되겠죠? 이건 잔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잔금 비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지에 나왔던 게 소수점으로 본다면 0.6이거든요. 그건 0.4죠. 그럼 합치면 얼마다? 1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갈게요. 밑에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융자금이 1억이에요. 최초에 융자받은 금액. 저당잔금은 4천만 원이죠. 대출기간 중 상환했어요? 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일부분을 얘기를 하죠. 지금 잔금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라고 돼 있죠. 상환 비율은 그냥입니까?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입니까?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저자가 계산이 어렵게 났기 때문에 그냥 내 거 보세요. 자, 단순해야 돼요, 이게. 막 0.54 좀 힘들죠. 단순하죠? 60%는 무슨 비율이고, 40%는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잔금률과 상환비율을 더하면 1이라는 걸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약간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에 만약에 잔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잔금 비율은 0.4가 나와줘야 되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1에서 뺍니까? 뭘 빼면 되죠? 상환 비율을 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상환 비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0.6이라는 건 얼마에서? 1에서 0.4를 또 빼도 된다는 거죠.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출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줄 미술 줘 보세요. 주택금융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단기, 장기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대출 기간이 길수록 매기간 상환 부담이 작아지죠. 그럼 대출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부동산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반면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일수록 원금 회수가 어렵죠.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 원리금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원리금 상환에 나오면 무슨 상수를 쓰셔야 돼요? 저당상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이 그냥 있어요. 저당 대부액이었어요.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은 달라요. 그 원리금을 우리가 똑같은 걸로 본다면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따라보세요. 부채 서비스액 기억나시죠? 그죠? 똑같은 돈으로 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하고 따라서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이에요? 지불액이에요? 대부액은 처음부터 받은 금액 전체 원금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저자분이 이 입문서에서 이걸 쓰신 거는 저당 지불액과 대부액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저당 대부액은 그냥입니까? 대출 원금입니까? 1억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이 투자론 파트에 특히 저당 지불액이 나오면 그건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 진짜 보고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고도 한다? 부채 서비스액. 또요? 저당 지불액이야. 대부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월마다 내면 월부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여기서 해놓으신 거는 뭐냐면 거치기간이라는 걸 해놨습니다. 무슨 기간? 그러면 제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건 거치기간 동안은 그냥요 이자만 내요. 상환을 하게 되면 원가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용어사전에 다 보지 마시고 맨 밑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예를 들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전체 기간이 몇 년 거치래요? 몇 년 상환? 그럼 4년 동안 뭐만 내라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죠. 4년이 지나면 대출 원금을 다시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4번 위에 가시면 원리금은 대출 원금에 대해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예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얘기합니다. 원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를 봤을 때 원금은 그냥이에요. 상환한다 그래요. 이자는 지급한다는 얘기 쓰거든요. 대답해봐요. 원금 지급이 맞겠어요? 상환이 맞겠어요? 상환액이라고 하고 이자는 그냥입니까? 지급액입니까? 지급액이에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원금은 그냥이다. 원금 상환액이다. 상환액. 상환분이라고 돼 있죠? 이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급분이라고 되죠. 이걸 더한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이 원리금이나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만 얘기한다면 틀리겠죠. 이 두 가지를 더한다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최근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대출 조건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상환이라면 매기 상환할 금액에 원가 이자가 포함되지만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것도 박스 쳐보세요. 자, 따보세요. 원금 만기 시 상환. 찾았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자, 매기 상환해야 될 금액에 이자만 포함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즉 원금 만기의 이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원금을 대출이 만기에 이시상환하겠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계속 이자만 냅니까?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다시 갈게. 원금 만기 이시상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매기 상환 금액에 이자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원금과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더 나간다는 건 그렇고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음 주에 좀 할 거지만은 125페이지로 잠깐 가시면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5로 가시면 가셨나요? 자, 우리가 이 원리금에 대한 상환 방식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125페이지 제목이 양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그냥 가볍게 왜냐면은 지금 원금과 원리금 균등이 어떻게 다를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알면 내가 대답 안 하고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쉽죠?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원금 균등이라는 게 그냥 있어요. 균등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원금이 균등하다는 건 우리가 그냥요 이 글씨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건 거치기 끝나면 상환을 해야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냅니까? 같이 내는 상환 방식이에요. 예나 원리금이나.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자율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자율을 계산 방식이 있어요. 이자율은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융자액이 1000만 원인데 융자 기간이 뭐 10년이다. 이자율이 고정이자가 만약에 10%라면 이 10% 이자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대답하세요. 그죠? 만약에 10년이라면 원금이라는 자체 다음 주 할 거지만 원금이라는 자체가 매년 100만 원씩 갚겠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원금이 똑같이 나가요? 나가면 그냥입니까? 이자도 내야 됩니까? 첫 번째 상환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금을 우리가 냈지만은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럼 이자가 아직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만 원에서 10%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아직 상환이 안 됐습니까? 상환이 안 됐어요. 2년째 가야 100만 원 상환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1000만 원에서 얼마를 까죠? 100만 원 사면 얼마 남죠? 900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원금이 100인데 900에 10%는 9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자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냥입니까? 이자가 높습니까? 높죠. 어머니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알아요? 다 보여줘요? 안 보여줬죠? 개봉 박두하면서 다음 주에 오게끔 이렇게 유인하는 거야. 예고편. 자,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는 냅니까?
내죠. 맞아요? 그럼 이자가 그냥이요. 처음에는 많아요. 많는다는 거죠. 얘도 이자 원금 다 상환해요. 그죠? 상환하면서 그냥입니까? 이자가 점점 줍니까? 줄어들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요. 전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원리금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원리금이 그냥입니까? 초기에 제일 많습니까? 많고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체감식이라 그래요. 이해 가셨나?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저당상수 이용했죠 아까.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얘를 이제 자꾸 연습하셔야 다음 주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뭐가 균등하죠?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글씨에 적혀져 있어요. 본인만 모르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전국 수강생이 다 알죠. 왜? 글씨가 적혀져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한시를 넘었으니 내가 몰랐잖아. 미법 한시까지 하는지. 자, 갈게요. 그럼 자, 이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이죠. 자, 다시 갈게요. 상태가 안 좋아서. 무슨 균등 상환 방식이죠? 무슨 뜻이에요?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글씨에 나와 있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고 빨간 이게 어떤 이 색깔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이자라는 것은요. 상환된 금액이 조금씩입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입니까?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점점 줄잖아요. 이자도 같이 줄어버려요. 그럼 전체 원리금도 감소한다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원리금은 무슨 뜻이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냥요. 글씨가 나와 있어요. 굳이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좀 머리를 돌려보면 얘도 그냥입니까? 상환을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전혀 상환 안 하거든요. 얘네는 만기에 다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버려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처음에 이자가 많습니까? 많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냥요.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더 많이 차지하죠. 그럼 이자가 갚으면서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줄어들어요. 원리금 모함물을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그 밑에는 뭔지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그 원금이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얘나 그냥입니까? 원금은 상환됩니까? 상환돼요. 그럼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이 적용시키니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준다는 공통점이죠. 대답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이건 알고 있잖아요. 이자가 주니 원리금이 주는 거죠. 처음에 부담이 크고 적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죠? 그럼 뭐가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자가 높고 이자가 줄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자가 점점 늘어난다, 줄어든다?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상태가 안 좋으니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죠. 자, 원금 균등 뭐가 균등하다는 겁니까? 나만 합니까?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자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이 종식이죠?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죠. 이해를 하셔야 합격이 돼요. 그럼 초기에 원리금이 어떻죠? 많고 점점 늘어난다는 걸 판단하시는 거죠. 줄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점점 약간씩 지적. 자, 원리금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차지하는 비중을 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그러면 이자는요.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가지고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자체적으로 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냥입니까? 거치 기간이 있습니까? 거치 기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년인데 아까 만약에 4년이 거치죠? 뭐만 내죠? 이자만 내요. 얘기해봐요. 근데 이게 끝나면 이자만 냅니까?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와 뭐를 다 낸다는 겁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낸다는 거예요. 원금 만기에 상환은 이자만 내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상환이 됩니까? 상환이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냐면, 자, 페이지 가시면 116페이지 가보세요. 116페이지 가시면 4번 있었죠? 116페이지 4번 있어요? 있으면은
지금 이 저자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치 기간이에요. 그러면 원금 만기 시상하는 그냥이에요. 이거는 이자만 내요. 이자만 계속 내는 거죠. 만기에 그냥 다 상환해 버리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그러니까 원리금과 원금은 그냥이에요. 거치 기간이 있어요.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대출 조건에 따라 원리금 상환은 달라진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은 매기 상환의 금액과 원금 이자가 포함되지만 원금 만기 상환은 그냥요 이자만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자만 있어요. 원금 이자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다시 갑니다.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할게요. LTV라는 거 아세요? 다시요. 뭘 뭐로 나눈다? LTV로 나눈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가치가 4억이 있었죠. 얘가 50%면 그냥입니까? 이걸 곱합니까? 얼마 나왔죠? 2억이 나왔어요. 그죠? DTI는요. D를 I로 나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좀 지금은 처음 하시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바로 되지는 않아요. 아까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이 가치를 찾습니까? 평가가 이걸 곱하면 되고 이것도 연소득과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럼 연소득이 4천이면 요거 40%죠? 그럼 얼마가 원리금이죠?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걸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당 상수는 주어진다 그랬죠? 0.1로 주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수점이. 그럼 얼마다? 1억 6천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2억과 1억 6천을 위해서 큰 금액, 작은 금액인데 기타 부채 이자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기타 부채가 600이 있대요. 그럼 1600에서 600을 빼주는 거죠.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0.1에다가 1억으로 깎여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기존의 담보대출이 8천만 원을 담보대출 빌렸대요. 그럼 여기서 더 빼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하여튼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118페이지로 가시면 118페이지 가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두 가지를 계속 연습하고 오시는데 얘나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냅니까? 다 내요. 원금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각 가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균등하죠? 그럼 이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원금이 일정하다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안 내요. 그러면 모르는 걸 내는 거죠. 뭘 모르죠? 이자와 원리금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가 이해가 이자율이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해요? 그럼 얘나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줄어들어요. 공통점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도 준다는 얘기죠. 초기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차지하는 이자와 원금의 비중 차지하는 비중을 내요. 맞습니까? 그럼 이자가 주니까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요거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좀 끝냅니다. 이것만. 그다음에 원금 균등. 무슨 뜻이에요? 나만 알아요? 다 알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하고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 계산 방식으로 야매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균등이죠? 나만 할까요? 다 알죠.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금은요. 늘어난다는 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은 뭐가 준다는 게 이자가 준다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니까 원리금이 점점 줄고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니까 원리금 균등하니까 균등하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셔야 돼요. 되셔야 다음 주에 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끝낼게요. 끝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